이들 실적이 안 좋은 펄이야. 원샷 하란 말이야.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소변. 회사 관리자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뭐 하는 거야? 벨트로 직원들을 채찍질도 했고요. 직원들에게 목표 판매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퀴벌레 3마리를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여객기 참사를 키운 만행. 2019년 5월 5일 러시아에서 전해진 비보.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 참사 소식이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78명 중에 37명이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절반 이상인 41명은 끝내 여객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뒤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기소됐는데요. 그는 여객기 조종사도 승무원도 아닌 승객이자 생존자였던 드미트리 클렘니코프였습니다. 승객이요? 모스크바 북서부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해 무르만스크로 향하던 국내선 여객기. 그런데 이륙 직후 낙뢰를 맞아 기체 전자장치가 고장나고 만 것입니다. 이후 여객기는 세레메티예보 공항으로 되돌아와 겨우 비상 착륙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엔진 부근에 화재가 발생, 기체 뒷부분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승객 여러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통로를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 승무원들은 곧바로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니, 짐은 두고 빨리 대피하시라고요. 당시 10C 좌석에 앉아있던 문제 승객 클렘니코프는요. 기내용 수화물 칸에 넣어둔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바빴고 그 때문에 대피 통로가 막힌 겁니다. 와, 이거 비교적 앞자리잖아요. 10시면 십시면 앞이죠. 앞이죠. 앞이잖아요. 거길 막아놓은 거예요. 아니, 앞부터 그렇게 다 막아놓으면 승객들이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이게 짐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와, 근데 이건 너무 황당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객 클렘니코프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티켓 환불해줘요. 아유, 진짜. 에이, 나 진짜 에이. 아니,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본인 돈 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도 그가 맨 뒷좌석에 앉았어야 했다. 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긴급 상황에는요. 짐이고 뭐고 빨리 그 승무원들의 조치에 따라야 됩니다. 아, 정말 네? 놀랍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짐이 중요하다고. 거기 네. 있는 게 뭐가 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7위를 공개합니다. 한 피자 배달부의 개념 상실 만행.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와도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할 만큼 반가운 손님 있잖아요. 바로 배달이요. 바로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이죠. 반가워. 언제나 저전에 오실까 초인종 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뜨근뜨근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좀 빨리 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무개념 배달부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으로 수많은 이들이 분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터키 중서부의 에스키셰히르주. 주문한 피자를 받은 후세인은 피자 상자를 연 순간 뭔가 깨름칙한 이물질을 발견합니다. 후세인은 곧바로 아파트 현관 앞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피자 왜 열어놔? 배달부가 피자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피자에 하고 침을 뱉은 겁니다. 게다가 그리고 나서는요. 활짝 웃으면서 피자와 함께 인증샷까지 찍은 왜 저랬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자, CCTV를 확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후세인은요. 곧바로 피자 회사에 전화해 항의했고요. 경찰에 피자 배달부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자 배달부의 비겁한 변명. 전 단지 피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요.
아유 진짜. 나 오늘 왜 이거 다 나야? 그리고 침을 뱉지 않았다며 되레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거짓말까지. 이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런 사람 때문에 배달시키기 불안하다. 끝까지 반성도 안 하더니 뻔뻔하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진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아, 그럼요. 자, 이후에 이 배달부는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요. 회사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무개념 배달부. 이제 아셨나요? 손바닥으론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5위 공개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2020년 2월.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뭐 듣기가 무서워 죽겠다. 뭐 상상을 못 하겠으니까. 2월 4일 중국 광시성의 한 아파트. 일행 4명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는데요. 그런 일행 중 장모 후이라는 남성은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비치해 놓은 휴지에 침을 뱉은 뒤 버튼에 문지르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이거 안 퍼지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저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일행을 왜 안 말려요, 또? 자, 이들의 끔찍한 만행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곧이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침을 뱉은 남성 장모 후이는 조사 과정에서도 정말 뻔뻔하게도 그냥 재밌어서 장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주목을 부르는 변명을 해댔고요. 진짜 주먹. 이런 뻔뻔한 모습의 사람들은 이 시국에 저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렇지. 이건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개념을 좀 챙겨라 하며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저거 황당하네. 아니, 할 장난이 있고 안 할 장난이 있잖아요. 사람들 목숨이 얼마나 많이 정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장난이라고 정말. 주변의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 걱정도 되는 게 진짜로 저 만행으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코로나19는 비말 전염이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매개체 아니야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런데도요, 천만다행히 장모 후이의 경찰 조사 결과, 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처벌, 치안관리법에 따라 10일 동안 구류 처분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지만은 이건 절대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선 안 됩니다. 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위기 상황. 제발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하며 조심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울린 무개념 망언. 이번 특종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특종입니다. 지난 4월 전 세계인을 대분노하게 만든 망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토론 프로에 출연한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장 카밀 로트와 파리 코친병원의 중환자실장 장폴 미라가 코로나19 백신 실험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Faire cette étude en Afrique où il n'y a pas de masque, pas de traitement, pas de réanimation, un peu comme c'est fait d'ailleurs pour certaines études dans le sida. Alors vous avez raison, il faut 맞댔다. en effet sérieusement réfléchir à ça aussi. Ça n'empêche pas qu'en parallèle on puisse réfléchir à une étude aussi en Europe et en Australie. 그러니까 윤리 교육도 안 받고 공부만 한 거예요. 생체 실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이 인터뷰가 너무나 논란이 됐고 사실 영상 보고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죠. 저 대화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어차피 의료 체계가 취약해서 코로나19에 대항하기 힘드니 한창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말이 돼. 이 방송이 전 세계로 퍼진 뒤 아프리카 전역은 그야말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디디에 드록바는 SNS를 통해 아프리카는 실험실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니피그로 보지 말라라며 목소리를 냈고요. 카메룬의 축구 영웅 사뮤엘 에토는 의사들을 향해 살인자들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희 역대급 망언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망언 중에. 생체 실험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To hear during the 21st century from scientists that kind of remark. Africa cannot and will not be a testing ground for any vaccine. 문제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망언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문제 인터뷰를 한 장폴 미라 박사는 제 말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덜 시행된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게 사과입니까? 자기를 오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면피죠, 면피. 저런 의견들이 일부 프랑스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된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뭐 암암리애가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동의 안 했다면 약간 저 죄의식이 없이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 못 했을 거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했을 때 미완성된 신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자들이 아프리카로 몰려들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다라는 이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 아프리카를 2번 죽인 의학자들, 참된 의료인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중국 간수성의 장이에 위치한 장이에 단샤 국립지질공원. 마치 무지개가 내려앉은 듯 알록달록한 색채들이 층층이 쌓인 모습에 칠채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와요? 자, 이곳은 무려 1억 년 전 백악기 때부터 붉은색 사암이 풍화와 퇴적 작용을 반복하면서 단층이 형성됐고요. 지층 속 철분 등의 광물질이 산화 과정을 거치며 토양이 형형색색의 빛을 띠게 됐는데요. 이곳이 지질학적 특성을 비롯해서요, 40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공룡 화석도 발견되는 등 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아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경관에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장애 단샤 국립지질공원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질공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찍은 영상인데요. 踩死个头！哇， 뭐야? 我破坏了6000年的那个啥子哦。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저거를 본인이 자랑을 했습니다. 와, 그건 뭐냐? 그들이 밟고 파헤쳐 해서는 저 땅은 최소 20만 년 전부터 형성된 모래층으로요. 지구의 지각 변동을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지표 그 자체인데 그곳을 저렇게 훼손을 해버린 겁니다. 야,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정도를 넘어가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행위를 만나면 욕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입이 좀 안 다물어지잖아요. 지금 머리에 생각나는 말은 다 비방용 말이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 해봅시다. 너무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6,000년 된 것을 파괴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알고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이 관광객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해당 영상을 직접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면서요. 여러분, 입장권 안 사고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경치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번 훼손된 자연은 결코 원래대로 복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만행은 세계 자연유산에 대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 최악의 관조, 그들은 세계 자연유산을 감상할 자격이 없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희 혹시라도 또 유사 범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정말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저걸 용서하기가 좀 그런데. 실수여도 욕 먹어야 돼요. 저놈은 알고 들어갔고 일부러 밟은 거예요.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9일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요,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Oh, well, I'm the CEO of this, so I'm taking control of it today. And looks like you're kind of working a little too slow.
I'm gonna have to take your badge and your jacket from you. You're fired. 일하다 말고 저렇게 해고를 하기도 하나요? Yes, you're fired. 해고당한 직원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보이시나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말입니다.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It's a prank. I'm just kidding with you. 자, 이 모든 상황은 마트 직원을 상대로 한 몰래 카메라였는데요. 뭐야, 사람 인생하고 장난친 거야? 더 싫어. 뭐야 이게? 여기서 자신이 사장이라고 말한 이 여성은요, 진짜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약 135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 크리에이터 로런 러브였습니다. 크리에이터 로런 러브의 주요 컨텐츠는요, 바람난 척하며 여친 앞에서 일부러 들키는 상황, 가짜 명품으로 남자친구 놀라게 하기 등 몰래 카메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마트에 방문해서요, CEO가 사람들을 해고하는 장난이라는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Okay, but this one, I'm in charge now, and I don't appreciate the way you're working, so I'm gonna need to see your badge and your vest. And then when you're 저 이건 you can get 봤어요. your discharge papers. 자, 실제로 방금 저 영상 속에 눈물을 흘린 직원은요, 마트에서 근무한 지 6년이 된 여성인데요. 남편이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고 소리를 듣고 눈물까지 쏟아낸 것입니다. 저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하셨겠어요. 자, 결국 도를 넘은 몰래카메라로 논란이 거세지자 로런 측은 방송을 급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은요, 사람 마음에 상처 입히는 게 즐거운가? 이 크리에이터는 퇴출해야 돼 라며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트 측에서도 이후 크리에이터 로런과 촬영자 조엘을 출입 금지 조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몰래카메라. 당하는 사람이 웃을 수 없는 장난은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폭력입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7위를 공개합니다. 중국 도 넘은 추악한 갑질. 2018년 11월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아, 오늘 영상이 왜 이렇게 많아? 我是上个月就是上班上的 이렇게 뭐 마시네? 我们其他同事 뭘 마시는 거야? 코를 막고 마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시는데. 냄새나. 开业嘛。 이 영상은요, 중국 구이저우성 북부의 쭈니에 있는 한 주택 보수 전문 회사의 직원이 직원들이 심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입니다. 이들 실적이 안 좋은 펄이야. 원샷 하란 말이야. 회사 관리자 3명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노란 액체가 담긴 컵을 마시라며 건넸는데요. 이들이 건넨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소변. 아이고. 아니, 사람으로 보면은 저거를 할 수가 있나요? 아, 실적 안 좋은 게 또 뭐 본인만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뭐 상황적으로 안 좋을 수도 아니, 있고. 본인만의 잘못으로 실적이 안 좋아도 아, 그렇지. 오줌 먹이면 안 돼. 오줌을 먹인다니. 그런데 말이죠. 회사 관리자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뭐 하는 거야? 벨트로 직원들을 채찍질도 했고요. 직원들에게 목표 판매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퀴벌레 3마리를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직원들은 또 왜 당하고만 있는지도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그렇죠. 이 네. 직원들이 회사의 갑질 횡포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당시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2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삭감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생계를 걱정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거였죠. 아니 저런 짓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돈도 안 줬어요. 왜요 진짜? 이후 이 영상이 퍼지자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소변을 먹인 회사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고요. 그 뒤 중국 공안에서 3명의 관리자를 체포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단단히 좀 처벌이 들어갔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처벌. 2명은 열흘, 1명은 닷새간 구금뿐이었습니다. 벨트에 맞으셨던 분들은 진짜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열흘 뒤에 다시 그 관리자가 내 옆에 또 나타났어. 막. 그리고 이제 뭐 저 사람들은 처벌 안 받는구나라는 무력감도 있을 거고. 그럼 진짜 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죠.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6위를 공개합니다. 가사 도우미가 나무에 묶인 이유? 지난해 온라인에 퍼진 한 사진이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저래? 뭐야? 어머. 지금 누구 묶인 거죠, 지금?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여성은 필리핀 출신의 26살 러블리 아코스타 바루엘로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바루엘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고국을 떠나 2억 마리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왕족의 자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루엘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이 비싼 가구를 왜 땡볕에 뒀어?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대청소 중에 고가의 가구를 마당에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극대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는 가사 도우미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벌을 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헐. 이번에도 역시나 분에 못 이긴 고용주는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혼나야겠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러고는 가사 도우미 바루엘로의 손목과 다리를 밧줄로 포박한 뒤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묶어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냥 말도 안 나온다, 진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다시피 위치가 어딥니까? 중동이에요, 중동. 그럼 땡볕에 사람이 저렇게 묶여서 조금이라도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저건. 탈수증으로 좀 쓰러질 수 있죠. 저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죠. 고문이죠, 고문. 그런데 이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녀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요. 필리핀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그렇게 고용주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필리핀 국민은 우리가 가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다니 사우디아라비아는 필리핀 사람들을 노예로 보는 거냐? 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졌네요. 그치, 이제 이거 개인의 되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큰 사건이 됐었죠. 예. 필리핀 여성들이 해외에서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때 고용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사 도우미를 일하셨던 바루엘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다행히도 그녀는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바루엘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5위 공개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만행. 2019년 10월 브라질의 한 병원. 이제 막 2살이 된 남자아이 미구엘은요. 안타깝게도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은 미구엘의 아빠를 맹비난. 왜? 브라질 전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제일 슬플 텐데 왜 아빠를 비난하죠? 아빠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래도 싼 놈입니다. 미구엘은 희귀 신경 근육 질환인 척추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엄마 카린과 아빠 알베스는 매일 홀로 고통과 싸우는 어린 아들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가족을 더 절망에 빠뜨린 것은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그래서 결국 미구엘의 부모는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미구엘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고요. 그렇게 1년 동안 모인 후원금이 무려 약 3억 2천만 원. 미구엘 가족에게도 드디어 희망이 보였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미구엘의 치료비가 들어온 통장을 확인하다 그만 큰 충격에 빠진 엄마. 미구엘의 후원금 중에 절반 이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카린의 머릿속을 스친 불길한 기억. 여보, 병원비 내리면 돈 더 필요하잖아. 새 직장을 구했는데 교육 좀 받고 올게. 아, 이거 불길하다, 이거. 어딜 가 지금. 뭐 교육을 왜 받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알베스는 새 직장을 구한 게 아닌 미구엘의 치료비를 가지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아니 돈에 눈이 멀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와, 죽을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밟히나? 생각이 안 나나? 눈이 얼마나 돌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들의 병원비를 들고 잠적한 아빠 알베스는 결국 한 달 뒤
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너 인간 너. 당시 알베스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베스가 묵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는 고가의 보석, 명품 의류뿐 아니라 심지어는 마약까지 발견. 술과 마약에 잔뜩 취한 채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머머머. 아들이 병마와 싸우는 시간에 아빠 알베스는 아들의 치료비로 허세를 부리고 그 모습을 SNS에 자랑까지 했다. 에라이 SNS에 자랑을 왜 해? 아니. 아니 정신 나갔잖아. 몰래 하지도 않았어 또. 그렇게 무려 2억 원가량을 한순간에 탕진해버린 알베스. 아? 그러는 동안 결국 아들 미구엘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데 하늘로 떠나고 만 거죠. 미쳤나 봐. 이 인면수심의 아빠 알베스는 저 마약 밀매업자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빼간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유감이? 이렇게 끝까지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다고 합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의 발 빌런 19 4위를 공개합니다. 내 안전을 위해 저지른 테러. 우리가 비행기를 딱 탔을 때 뭐 여행 가는 길이면은 얼른 도착해서 놀고 싶고 귀국하는 길이면 잘 도착해서 편히 쉬고 싶고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2월 중국 안후이성 안칭의 텐주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160여 명의 승객들은요. 각자 자리에 착석해 비행기가 이륙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드립니다. 승객 여러분은 지금 즉시 하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긴급 점검 때문에 갑자기 운항이 취소됐고요. 결국 승객들은 다음 날 비행기가 뜰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뭐 테러, 뭐 태풍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비행기 점검이라고요? 아니 근데 승객들은 또 가야 될 사정이 있었을 텐데 너무 당황했겠는데요. 다 스케줄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승객들은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이유를 듣고 엄청난 분노를 하고 말았습니다. 운항이 취소된 이유. 승객인 28살 남성 루시가 탑승하면서 비행기 날개 위에 동전을 던졌는데 이 동전이 그만 비행기 엔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헐. 그래서 비행기 운항이 취소된 것이었죠. 난 진짜 이해 안 되는데 자기가 탈 비행기라면서 그 엔진에 동전을 왜 던져? 자,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탈 거라며. 자, 자기가 탈 거니까 던진 거예요. 에? 언젠가부터 중국에서 퍼지기 시작한 미신. 비행기를 처음 탈 때 동전 던지면 무탈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런 말 못 피나이다 피나이다 무탈하게 하시옵소서. 헤이.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미신. 와.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거의 약간 자해 아니에요?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어이가 없다. 저 사람이 우리랑 같은 비행기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다. 진짜 자기가 탈 비행기 왜 던져 그걸? 너무 황당해. 자, 비행기에서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 여객기가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작은 티타늄 조각을 밟았는데 이때 파열된 타이어 조각 때문에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화재가 발생했고 엔진 이상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여객기는 이륙한 지 2분여 만에 추락. 승무원과 승객 109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죠. 진짜 조그만 새 조각 하나로도 뭐 끔찍한 사고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비행기가 만약 이륙했다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행기 안전 운항을 기원하며 던진 행운의 동전. 그건 행운을 위한 게 아닌 모두의 불행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욕도 아까운 분노 유발 빌런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팬데믹 쇼크에 빠뜨린 코로나19.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만 무려 186만 명을 넘어섰고요. 1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끝이 안 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월 9일 당시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무려 10,000명에 육박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전 국민 6천만 명에 대해서
식료품, 의약품 구매, 출근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이동 제한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유로, 약 4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가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네, 사실 좀 불편한 조치였지만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탈리아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2일. 이탈리아 로마의 한 검문소에서 한 남자가 이동 제한령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비테르보에 사는 38살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자 이거 보세요. 저한테 이동 허가 서류가 있다고요. 이동 허가 서류가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 뭐 의료진이에요, 그러면? 뭐지? 자, 경찰에게 당당히 이동 허가 서류를 내민 남성. 그러나 확인 결과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이동 제한령을 왜 내린 건데? 아니 본인 목숨도 이러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서류까지 위조해서 로마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 남성이 이동 제한령을 위반하고 로마까지 간 이유, 혈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이 시국에 그 먼 로마까지 향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빌런이다. 빌런이죠. 진짜 빌런이다. 이런 빌런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또 다른 남성은 합법적 외출 사유인 반려견 산책으로 위장을 해 마약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게 됐는데요. 한심하네, 한심. 이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요. 아니 마약 때문에 이동 제한령을 어긴 거 싫어? 아니 누구는 가족도 못 만나면서 생리배라고 있는데 지금 마약 구하려고? 라며 분노했고요.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시기에는 절대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 예, 정말 타인을 위해, 아니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걸 코로나 시국이 아니어도 엄벌에 처할 일이죠. 사실 마약은 뭐 마약 어떤 구하려고. 이유로도 불법이니까. 예.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지나치다 못해 무자비한 봉쇄 조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저녁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갑자기 울린 따가운 총성에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야신, 얼른 누나와 2층에 올라가 있어. 엄마의 말에 서둘러 2층으로 대피한 13살 소년 야신과 누나. 그런데 이때 영문을 몰랐던 어린 동생 야신은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야신을 향해 날아든 총알. 아유. 결국 13살의 어린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유,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근데 누가 총을 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자, 야신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의 정체. 그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3월 27일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요.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간 통행을 단속하던 경찰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야신을 보고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즉시 발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간 것도 아니고 집 발코니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들어가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총을 쏘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옥 같은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곳은 케냐 몬바사의 한 페리 터미널인데요. 통금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경찰이 사람들 향해 최루가스를 살포했고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쓰러뜨리기까지. 그래서 숨진 야신의 아버지는 우린 낮에는 코로나와 싸우고 밤에는 총알과 싸워야 한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아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죠. 그래서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통행을 단속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게 주목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요. 경찰의 총격으로 케냐에서만 5명이 사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3명, 우간다에서는 군인의 총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곳곳에서 발생한 무차별적인 과잉 진압 소식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건 공권력을 이용한 엄연한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지난 4월 2일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경찰의 폭력 단속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13살 소년 야신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신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을 위한 조치가 국민을 위협한다면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조치들인 거예요. 욕도 아까운 분노유발 빌런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만나보시죠.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선행, 아이스버킷 챌린지부터 유쾌한 오나나나 댄스 챌린지 등 SNS를 강타한 챌린지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지난해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말 끔찍한 챌린지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야? 쓰레기통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쓰레기통에 던져놨다가 다시 꺼내서 그걸로 요리를 한다고? 일단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는데요. 챌린지는 일명 바카타 챌린지로 불리는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돼 2019년에 다시 유행한 바카타 챌린지.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해서 바이트 테러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무슨 챌린지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챌린지? 남들은 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무개념 챌린지를 할 수 있죠. 자, 튀김용 닭을 저 바닥에 문질러 기름에 넣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침 바르기. 지 얼굴이 나가도 상관이 없나 봐. 무엇보다 위생에 신경 써야 할 음식점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그야말로 비상식,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 뒤 SNS에 올린 겁니다. 왜냐고요? 오로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이죠. 즐겁네. 그리고요, 이에 동조하는 누리꾼들 역시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아니, 그냥 재밌어서 한 거잖아, 뭐 어때? 라며 함께 동참하며 즐겼는데요. 이 반응에 신난 챌린저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만행이 전부 드러난 뒤 많은 사람들은 극대노. 무섭다 진짜. 정말 불결하다. 개념을 밥 말아 먹었냐? 그거 다 니들이나 먹어라.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쨌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다루는 직업이면 사실 다른 직종보다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아예 뭐 그냥 개념 자체를 상실한 미친 행동이네요. 저걸 말려야지. 저걸 같이 보고선 저희다 좋아요 누르고 재밌겠다 누르고 한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IP 추적해야 돼. 자, 이들의 무개념 만행에 정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 대형 초밥 브랜드는 주가가 하락해 무려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고요.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에 비난을 받은 일부 가게들은 휴업에 또 심지어는 폐업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엔 폐업한 한 국수 가게 주인이 신세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살인죄 적용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네, 이거 아이고. 추악한 만행으로 사회 최악의 민폐를 끼친 무개념 빌런들. 이제 좀 정신들 차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권윤희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들에 대한 총평을 전해주시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빌런이 되는 것도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악당이 되기보다는 영웅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 기사. 네, 오늘의 1위는요. 일본 아르바이트생들의 무개념 챌린지입니다. 바카타 챌린지는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개념 없는 행동 때문에 애꿎은 영세업자까지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아이스버킷 챌린지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쓰레기 챌린지처럼 SNS의 기능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한 데스크 권윤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8위를 공개합니다. 나날이 눈부시게 빛나는 과학의 발전, 인간의 유전자를 통해 특정 질병을 진단 및 예방하는 맞춤형 의학까지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유명 M-바이오 회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을 높이는 2개의 돌연변이 유전자 특허권을 보유해서요. 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하는 상품을 독점으로 판매. 참고로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도 이 상품을 이용해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기도 했죠. 발병 전에 인자를 분석해서 미리 유방을 절제할 발병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상품이 약 3,340달러, 한화 약 380만 원. 이렇게 고가이다 보니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없는 데다 다른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로 연구를 하려 해도 M사의 반대로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전체의 건강이나 복지나 행복이나 지적 자산이 올라가는 거를 그걸 또 방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그래서요. 2009년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공공특허재단은 M바이오 회사에 특허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는 자연의 일부이고 누구나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으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과학자들은 절대 연구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이 양측의 팽팽한 접전 속에 2010년 1심에선 원고인 시민연맹이 승소를, 그 뒤 2011년 항소심에선 피고인 M바이오 회사가 승소하며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요. 2013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DNA는 자연의 산물이므로 M사의 특허를 취소합니다. 미국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M바이오 회사의 유전자 특허권을 취소. 이제 우리 모두 싸게 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거죠.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7위 공개합니다. 스포츠계 최대 이슈 세메냐 재판.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금메달.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금메달. 이 화려한 수상 경력의 선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자 육상 국가대표이자 간판 스타 선수인 캐스터 세메냐입니다. 이거 혹시 성별 때문에 재판한 거죠? 맞습니다. 세메냐의 성별 논란은 2009년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여자 800m 경기에 출전해 2위보다 무려 2초 45나 앞선 시즌 최고 기록 1분 55초 45를 수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자 맞아? 저 어깨하고 복근에 근육 좀 봐. 남자인데 속인 거 아니야? 다른 경쟁국에서 세메냐의 압도적인 기록, 체형, 근육량 등을 이유로 성별 검사를 주장한 거죠. 피지컬 진짜 훌륭하시긴 하다. 근데 2010년 7월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는 세메냐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의학 전문가들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라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I don't see any problem. So anybody can complain on whatever advantages or whatever. Doesn't matter.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과 2016년에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자 또다시 성별 논란이 거세졌고요. 아니라는데 또 그래. 결국 지난 2018년 11월 세계 육상 경기 연맹에서는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성 선수는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저기 왜 저래야 되죠? 내 몸에서 나는 게 호르몬인데 그걸 왜? 아니 남성 호르몬을 내가 주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건 어쩌라고. 지난 2월 세메냐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새로운 규정 도입을 제지해달라고 제소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공정성을 강조하는 연맹과 개인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세메냐 측의 엇갈리는 주장 속 과연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6위를 공개합니다. (1991년) 대한민국의 위안부의 존재를 알린 김학순 할머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알아야 하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적반하장의 일본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를 거둔 재판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왔던 그 사건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관부 재판인데요. 당시 재판을 이끈 김문숙 씨는 소위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위안부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정신대 신고 전화를 개설.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이제 세상에 나오셔야 해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12월 25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장장 6년간 무려 23번의 재판에서 김문숙 씨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1998년 4월 27일
基本的権利の侵害と判断される。 일본은 위안부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 3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 원을 보상할 것을 선고. 아휴, 당연한 결과인데요. 보상 액수가 좀 뭐 그래도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 처음 재판이니까 좋은 선례죠. 그럼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소 안타까운 점은 しかし公式的謝罪は不必要と判断される。 끝까지 공식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 꼭 감사드려야 될 분 바로 김문숙 씨. 재판 후에는 남은 재산까지 모두 쏟아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역사관까지 설립. 아이고. 그리고 현재 90대 연세에도 유네스코에 관부 재판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라고 합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김문숙 씨에게 그 이유를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질문에 부끄러워서, 이대로 나만 잘 살기 부끄러워서 라는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항하는 최초의 승리, 그리고 최후의 승리로 완성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재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발, 미투 운동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을 재판대에 올린 세기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던 미혼모 젠스는 생계를 위해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광산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뭐 회사에서 걸리적거리긴 하지. 할 줄 아는 게 뭐 있다고. 여자 광부들을 하대하며 습관처럼 욕설을 달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여자 광부들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 때문에 젠스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두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자 광부들은 상습적으로 젠슨의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쓰다듬기 일쑤였고 이를 상관에게 건의하면 그거 그만두기 싫으면 시끄럽게 하지 말어 라고 되레 그녀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녀는 1984년 미네소타주 인권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광산회사에 성희롱 정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회사 내 성희롱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이후 젠슨은 부당 전직까지 당했죠. 게다가 남자 광부들의 괴롭힘은 더욱더 극심해졌는데요. 안 그랬겠어. 야, 뭐 엉덩이 좀 친 거 가지고 소송을 해. 그럴 거면 그냥 집에나 있던가. 한숨만 나온다. 하지만 젠슨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여자 광부 2명과 함께 1988년 8월 15일 광산회사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집단 소송. 끝까지 용기 있죠. 저런 분들의 용기로 문화가 바뀌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례가 없는 최초의 성희롱 집단 소송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92년 그동안 가슴앓이만 하던 광산회사 내 성희롱 피해 여성 10여 명도 이 재판에 합류했고요. 결국 이 여성들의 위대한 용기에 이듬해 5월 14일 법원은 광산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성희롱 방지 교육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은 성평등 구현의 시초가 된 재판이자 미국 내 성희롱 방지 정책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판례로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여성 인권을 논할 때마다 반드시 거론되는 이슈. 바로 낙태 문제입니다. 여성의 선택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하죠. 참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두고 세기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1969년 미국 텍사스주. 어느 날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22살의 여성 노마 맥코비는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자 어렵게 낙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으로 인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맥코비는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맥코비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우라는 가명을 사용한 뒤 텍사스주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자신의 임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렇게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권이 보장돼야 한다. 임신 6개월까지의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사생활권에 해당한다. 낙태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3년이 지난 1973년 1월 22일 여성은 자신의 임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판사 9명 중 7대2로 그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이 재판에는 반전 아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노다 맥코비가 낙태 합법화를 외쳤던 이유가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네. 그냥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꾸민 일로 훗날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뭐 반전은 있었지만 본질은 임신 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계기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3위 공개합니다. 인터넷에서 내 흔적 좀 지울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요. 2009년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이름을 G사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황당하게도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를 발견합니다. 뭐지? 이에 마리오는 고객들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혹시 이 문서를 보게 될까 불안감이 엄습했죠. 곧바로 당시 기사가 실린 신문사와 주의사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자 2010년 3월 전 빚도 다 갚았고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요 라며 스페인 정보보호청에 청원을 씁니다. 아니 근데 이미 다 해결된 일이고 자기 거 지워달라는 거잖아요. 해결된 거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7월 30일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정보보호청에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에는 기사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처리. 한편 G사에는 해당 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G사가 또다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2013년 6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G사는 우리는 정보를 중개할 뿐 책임이 없습니다. 삭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못 지우는 겁니까? 야, 근데 애매하다. 기사로 난 거니까 이게 보도가 된 건 좀 언론의 자유도 관계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2014년 5월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서요. 합법적인 정보일지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 재판은 Right to be Forgotten, 일명 잊힐 권리로 불리며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편 영국 유명 일간지에서는 마리오 씨를 두고 G사의 촉수로부터 자유로워진 인터넷 전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저건 지우고 이제 다른 게 또 연관 검색어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이후에 G사에서는요. 유럽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과 함께 팀을 꾸려 데이터를 지워주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G사에서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만. 자, 그러면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정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것을 인정한 최초의 재판.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특종 공개합니다. 1975년 4월 21살 대학생 카렌 앤 퀸란. 그녀는 기숙사 파티에서 술과 신경안정제를 함께 복용한 뒤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녀에게 내려진 식물인간 판정. 아유, 정말 어린 나이였잖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카렌의 부모인 퀼란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괴로웠겠다. 결국 석 달 뒤. 선생님, 저희 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공 호흡 장치를 떼주세요. 퀼란 부부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의학적 살인 집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의사가 그럼 그리고 떼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자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럼요. 자기 손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논리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자 1976년 퀼란 부부는 뉴저지주 고등법원에 딸 카렌이 인간 존엄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에선 카렌이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는 제거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살인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또- 누군가는 호흡기 스위치를 꺼야 되니까. 그럼요. 그 사람은 얼마나 누가 끄냐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나 딸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퀼란 부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 편안한 죽음과 의학적 사형 집행으로 주장되는 세 개의 재판이 시작됐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가족과 주치의들이 카렌의 회복 가능성에 동의한다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고합니다. 결국 카렌 부모의 손을 들어준 법정. 그리고 2개월 뒤 카렌의 생명 유지 장치는 하나씩 벗겨졌고요. 그 뒤 카렌은 식물인간 상태로 9년을 더 살다가 1985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법률 역사상 최초로 죽을 권리를 보장한 카렌 앤 퀼란 소송 판결 이후 현재 미국 내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뭐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존엄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특종입니다. 1978년 미국 오하이오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법정에 선 한 남자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그는 1년 전 오하이오주의 여대생 3명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증언뿐 아니라 범죄 차량에서 그의 지문까지 발견되며 모든 정황이 확실시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준엄한 법의 심판뿐. 뭐 벌 받아야죠. 형량도 무겁게 때려야죠. 뭐 말할 나위가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밀리건 씨의 납치, 성폭행,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뭐야? 증거가 다 나왔는데 왜 무죄예요? 왜 무죄야? 억울한 사람이었나? 그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 1977년 납치 및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정신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왜 여기 있어요? 박사님, 넥타이가 참 멋지네요. 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 또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구체적인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 결과 밀리건은 해리성 정체 장애,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야, 그 영화 아이덴티티에 나왔던 게 이제 현실판이네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그 영화가? 어머. 당시 밀리건의 담당 수사관들은 밀리건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연기를 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죠. 네. 그러나 수사하면 할수록 정말 믿기 힘든 그의 능력들이 발견됐습니다. 22살의 영국 남성 아서의 인격이 지배할 때면 수학, 물리학, 의학 박사 지식이 탑재돼 있었고요. 23살의 유고슬라비아인인 레이건으로 변하면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어머. 그리고 그림 실력이 유능한 18살 여성 앨런은 밀리건 속에 각각의 인격들을 그려내기까지 합니다. 무서워. 그렇게 그에게서 발견된 인격은 무려 10개.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충격 사실.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한 것은 밀리건이 아닌 또 다른 인격. 19살의 레즈비언 에이들라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였어. 결국 밀리건은 정신과 의사 4명과 심리학자 1명의 법정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고요. 그 뒤에는 정신병원에 수용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14개의 인격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총 24개의 인격을 소유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편의 영화 같았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다중인격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희대의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양지민 변호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사들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면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의 두 기사 가운데 오늘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 기사는요. 다중인격을 최초로 인정한 재판입니다. 그 두 기사 중에 그 기사를 1위로 선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빌리 밀리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다중인격을 최초로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자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좀 측은한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저도 느끼면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양지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